자, 이제 사장 정책 집행. 이 사장의 집행론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분량이 좀 적은 파트인데, 정책의 집행 파트에서는 이제, 집행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유, 배경을 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향적, 하향적 접근법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카무라 스몰우드가 얘기했던 5가지 집행 유형 연구란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여기서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뭐 플러스 하면은 성공적 집행을 위한 요건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3개 또는 4개 정도가 여기서 중요한 주제이고, 특히 이제 많이 나온 것이 상향과 하향적 접근법이란 파트. 이 파트가 가장 많이 나와요. 정책 집행이란 부분은 우리 이제 정책의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 정책의 과정을 앞에서 이제 4가지 과정을 이제 살펴봤어요. 자, 제일 먼저 의제 설정이 있었죠. 두 번째 정책 결정. 다시 여기서 지금 보는 집행.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올 내용이 평가. 이게 이제 정책의 순환 과정입니다. 자, 의제 설정하고 나서 정책 결정하고, 의제 설정에서는 권력 모형을 공부했죠. 누가 주도하느냐? 다원주의 엘리트론 공부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에서는 2가지를 우리가 정리했죠. 하나는 정책 결정 이론. 이론은 큰 틀이 2가지죠. 합리화, 점증.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관련된 분석 기법을 공부했죠. 정책 분석론. 정책 분석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봤던 것이 미래 예측 기법. 예를 들어 델파이나 브레인스토밍.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정책 결정이었어요. 그럼 이 정책 결정이 있으면 다음 단계 이제 집행인데요. 집행하기 전 단계에 속한 것을 기획이라고 불러요. 기획. 그리고 집행이 일어나서 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정책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논점의 변화라는 것이요. 초기란 말은 50년대, 60년대 얘기한 거예요. 50년대, 60년대는 의제 설정이나 정책 결정, 특히 정책 분석에 대한 파트가 많이 논의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기로 봤을 때는 1970년대, 70년대 기점으로 70년대 이전, 다시 얘기하면 50년대, 60년대의 흐름은 이쪽이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러나 70년대 이후에 가면서 이제는 집행과 평가라는 쪽으로 관심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책학에서 왜 집행과 평가 왜 중요해졌을까라는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래의 정책은 만들어지는 과정, 형성 과정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다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이제 정책 만능주의 개념인데, 현실에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집행에 대한 중요성이 70년대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신행정을 공부했을 때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즉 1960년대, 70년대 오는 시점 오니까요.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데 그 대표적 형태가 빈부격차라든가 인종 갈등이었죠. 그래서 빈부의 문제나 인종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나서야 된다라고 본 것이고, 이게 1965년도 존슨 대통령 때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는 슬로건 하에 이제 약자층, 사회적 약자층, 또 소수인종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지원하고 이들 배려할 정책이 필요하다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시범 사업으로서 오클랜드 사업이 시행돼요. 오클랜드 사업의 요지는 바로 이제 취업 계획입니다. 취업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클랜드 사업을 벌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연방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성공하였을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되거든요. 사업의 실패를 달리기 하면 뭐죠?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되거든요.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되니까요. 이 사업이 실패돼서 왜 실패했을까라는 뭐죠? 원인 분석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실패 요인 분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패 원인 분석.
자, 이렇게 이제 실패 원인 분석에 주력하게 되고요. 이것이 70년대 후반 또는 80년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라는 성공 사례 분석으로 논점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집행론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요, 바로 70년대 시작입니다. 70년대 시작했던 것이 바로 뭐죠? 원인 분석. 그래서 특히 초기에 했던 것은 하향적 접근을 많이 시도해요. 하향적 접근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갔고요, 상향적 접근이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초기에 나온 것을 하향적, 거시적 접근이라고 부른다면은 80년대 이후에는 상향적, 미시적 접근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정책의 이론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자, 바로 이제 여기서 실패 원인 분석이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여기 보면은 이제 프레스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가 있어요. 이걸 흔히 말하는 1세대 집행연구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 이론이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이론인데, 자, 389쪽에 현대적 집행론의 등장 배경이 있죠.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파트예요. 그래서 현대적 집행론은 이제 등장 배경과 함께 존슨 행정부의 건설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고요. 오클랜드 사업이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책 실패 요인으로서 미국 정치 체제의 특징이라고 해왔고요. 미국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 연방제라든가 권력 분립이라든가 또 조직 동태화로 인한 실패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런 거는 연방제나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갖고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크게 이제 꼭 정리 안 해도 되는데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 측면이 많아. 이게 연방제 국가의 특성이 좀 다른 것이 많아요. 일단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책 집행론에서 소위 이제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예요. 그래서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오클랜드 사업 실패에 대한 요인 분석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참여 이제 과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참여가 많은 참여자가 실제 정책 과정에서 거부점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것이 나와요. 이것을 수리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것이 밑에 나온 것처럼 50개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모두 통과할 확률은 만약에 각각의 확률이 90%를 하더라도 이 50개를 거치게 되면은 성공 가능성은 0.5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90%니까요. 90%니까 0.9가 되는데요. 0.9이 뭐죠? 50승을 하면은 어떻게 거의 확률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뭐 말하냐면은 미국은 우리가 달리 연방국가예요. 연방국가에 있으면 연방정부가 있을 겁니다. 연방정부 안에도 다시 뭐죠? 이렇게 나누지면요. 입법부, 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또 사법부가 있잖아요. 이 연방정부의 정책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뭐죠? 주정부를 거치게 되죠. 주정부가 다시 못해. 지방정부를 거치죠. 지방정부가 다시 밑에 있는 하위 단위로 또 내려오죠. 그러니까 단계가 참 많다는 얘기예요. 단계만. 근데 정책은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지만 실제 집행 어때요? 가장 하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려오면서 나는 조금 부정적인데 이게 뭐죠? 100%가 안 되고 90%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어때요? 또 90%예요. 90% 곱하면 어때요? 81%잖아. 또 다시 90%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때요? 실패 확률이 높아졌다. 지금 그 부분 설명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많을수록 단계를 거칠 때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 이게 미국 연방정부의 특성이고요. 또 이게 뭐죠?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분립에 인해서 나오는 측면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4대형 사업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4대형 사업도 어디서 주관했죠? 정부에서 한 거잖아. 우리나라는 어때요? 행정부에서 했잖아, 그지? 근데 이걸 다음에 어때? 시도로 내려오잖아. 시도에서 다시 어때? 시구로 내려오잖아. 내려올 때마다 부정적 의견이 포함이 되겠죠. 밑에 단계에서 봤을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여기에 대한 소송이 2건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소송이 결국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렸거든요.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4대형 사업에 대한 약간은 뭐냐면 불법적, 위법적 요소에 대한 판단을 내렸을 때 법원에서 내린 판단 중에 하나가 사정 재결이랑 사정 판결을 내렸어요. 사정 판결 이런 게 나와요. 잘 이해 못할 거예요. 행정법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사정 판결이 뭐냐면요. 네 말은 맞다. 그렇지만은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사정 판결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원고인이 뭐 얘기했다?
원고를 이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이 사업이 어때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소를 냈단 말이에요. 위법적 소지가 있다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하기는요.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사정 판결이라고 불러요. 사정 재결, 사정 판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운하 판례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하게 행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의견을 약간 가지고 내린 결정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그 당시 어때요? 강력한 어때요? 청와대의 어떤 지시하에서 내려져 있기 때문에 반대하기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이 이제 있었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권력 분립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즉 행정부가 내린 결정을 사업부가 뒤엎어버린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권력 분립이 강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면 바로 아웃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어때요? 이게 명시적으로 의회가 이걸 반대한다. 거의 어렵죠, 그죠?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을 의회가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국민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선거에서 나오지 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별로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 이제 이론이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90조 정책 집행의 실패 이유가 있어요. 과도한 참여자, 너무 많은 참여자. 다음에 공동행정의 복잡성, 또 관료의 빈번한 교체, 부적절한 기관의 담당 이런 것이 뭐죠? 실패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내용 그냥 쭉쭉 읽어보시기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세대 집행연구가 방금 얘기했던 누구였다?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 이론이에요. 근데 2세대 가면서요, 이론이 여러 학자들이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이라는 학자도 있고, 사바티어라는 사람도 있고, 마츠마니안도 있고, 엘모도 있고, 립스키라는 학자도 있고,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의 학자들을 다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그래도 이 중에서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니까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프레스만 이름이 재밌잖아요. 이 집은 대대로 인쇄 집안인가 봐요. 그죠? 미국 보면 거의 이런 성씨가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스미스 이런 되게 많잖아요. 스미스 이러면 이제 뭐 대장장이 출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 보면 이런 형태 많아요. 일본도 그랬고요. 일본도 성 중에 제일 많은 게요. 일본 성씨 중에 많은 게 전부 이게 많아 이게 굉장히 많아 이게 이제 이렇게 붙으면 숲불림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숲삼씨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이게 참 삼목씨 삼목씨 아니면 있잖아 이게 또 되게 많은 게 전자가 되게 많아 전이 있는데 전이 이제 뭐냐 이렇게 해서 뭐야 전중이 돼요. 전중 이게 단아까지 전중 전변 뭐 이렇게 적으로 이런 게 많아. 일본은 산이 많고 숲이 많잖아요. 일본 메이지 유신 때 성씨가 만들어지잖아요. 운하는 성씨가 언제 만들어지죠? 평민에게 성이 도입된 게 운하는 언제죠? 고려시대쯤에. 고려시대 평민에게 성이 도입되지만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성씨가 평민에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성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너 어디서 태어났니? 우리 엄마가 얘기하길래 밭에서 일하다가 나왔대요. 알았어. 전중이야. 이렇게 얘기해. 실제 이런 게 많았다면 실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뭐 전, 변, 숲 뭐 이런 거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부분인데 제 문화적으로 참 좀 우리가 좀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죠. 예. 미국도 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다를 바 없는 거, 이것도. 자, 이런 건데, 이때 이제, 이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이제 이론이 바탕이 돼갖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논점은요, 바로 이제 상향과 하향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접근법은 하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 오면은 통합적 접근형 개념까지 발전해 나가요. 자, 요지는 이거예요. 정책을 만드는 자. 뭐죠? 정책? 결정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책? 집행자. 그럼 결정자와 집행자가 있어요. 얘와 얘가 있는데,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 파워게임이나 헤게모니라 부른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도권을. 결정자가 행사할 것이냐, 얘가 행사할 것이냐. 이것을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서 하향적 접근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하향적 접근이면 그럼 상대적으로 누굴 더 중시하겠어요? 하향이니까 당연히
결정자의 권한이 강한 것을 하향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럼 상향이라고 얘기하면 누굴 얘기할까요? 이쪽이 강하다. 집행자가 상대적으로 좀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하향적 접근. 이게 전통적 접근이기도 해요. 하향적 접근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상향적 접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하향적 접근은 정책이라는 자체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의 상황이라는 게 안정적이고 변화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정책은 만들어지면은 그냥 집행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책이나 목표가 있을 때 정책이나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이나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자, 정책의 목표는 이제 명확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명확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집행의 현장에서는 이 집행에서는 기계적으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여기서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는 단지 이것을 충실하게 기계적으로 집행하면 돼요. 자, 이렇게 기계적 집행을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집행자는 재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죠? 집행자는 큰 재량이 필요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행자의 재량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책과 집행은요, 또는 결정과 집행은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구분된 것이다. 그래서 정책과 또는 결정과 집행은 명확하게 구분되고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이것을 우리 하향적 접근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하향적 접근에 비해서 상향적 접근이 나오게 되는 거는 일단 이제 상황 자체가 가변적이고 역동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유동적인 상황이 오기 때문에 나옵니다.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면서 이제 정책이나 목표란 것이 종래 얘기함과 달리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추상적이다.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하거나 전기를 만들거나 이런 건 정책이나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하지만 뭐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파트는 사실은 어때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장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할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책 자체가 불명확하고 추상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행 현장마다 상황에 맞는 상황적 집행이 필요해지는 거, 이게. 그래서 현장에 따라서 상황적인 집행이 필요해지고, 이들은 이 현장의 집행 과정에서 정책 의도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때요? 정책 의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거쳐요. 이걸 뭐냐면 상향적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상향적 집행은 현장마다 다르다 이거잖아요. 현장마다 다르다. 상황적 집행이 요구되니까 현장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죠? 집행자의 재량은 많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집행 재량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왜? 위에서 명확하게 딱 제시한 게 없잖아요. 명확하게 제시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뭔가 현장에 따라서 나름 대책을 새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상향적 집행의 재량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과 집행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가 없는 거, 이게. 그래서 여기는 정책과 그 다음에 정책과 집행은요,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상향적 집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언젠가 이제 집행의 관료 담당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집행의 담당자가 됐을 때요, 제시한 목표란 게 명확하게 다 있잖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요,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뭐 정비한다.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명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뭐 문화 행사를 주관한다. 그 문화 행사를 주관하는데 위에서 어때요? 문화의 어떤 확충을 위해서
정책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는 어때요? 아니, 문화를 어떻게 해야지 융성해야 될 것이냐. 뭐, 예를 들어, 양양시를 활성화시키자. 이건 좋은 정책이에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키면 어때요? 현장의 상인들 의견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현장에서 뭐 길을 바꿔야 될지, 거리를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간판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이제 정부에 대해서 뭐 우편물을 배송할 것인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것인지, 이건 수없이 많은 전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전략을 위에서 명확하게 다 제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가 필요하다? 집행 관료가 재량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런 파트 창의성이 참 많이 요구되는 파트예요. 공무원도 머리 좋아야 돼요. 공무원도 뭐 옛날식으로 있잖아요. 대충 공부해서 들어가는 시대 아니거든요. 사회의 민간인들보다 머리가 나쁘면은요, 어떻게 공공부문이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똑똑해야 돼요. 공부 많이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또 충분히 그만큼 실력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게. 예. 향후에 뭐 시험 과목도 뭐 개편이 다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원래 그랬던 거를 뒤바꾼 게 문제이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세무직을 갖다 그죠? 세무직을 상대하는 사람은 누가 상대하는 사람이다? 일반 민원인이 아니거든요. 세무직 공무원이 상대하는 사람은요, 회계사나 세무사란 말이에요. 근데 멍청한 상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들어가면요, 한 2년 동안 욕 엄청나게 먹게 돼 있어요. 이 무식한 것이 말이야. 정말 욕을 많이 먹어요, 이게. 많이 먹고. 세무직은 좀 특이한 게 7급으로 들어간 경우, 9급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고생 많이 한 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7급 엄청나게 고생해요. 왜 고생하냐면은 9급은 들어가면 원래 그러려니 하고 동기가 많잖아요? 동기가 쭉 올라가는데 7급은 들어오면 동기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업무는 급수가 높다고 아예 아는 게 아니잖아요? 개코는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야. 도와달라면 안 도와준 거야.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 이제 코피 쏟아야 돼, 이게.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왜냐면 뭐 직위가 높다고 다 높은 게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이제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중간에서 이렇게 들어간 게 고시로 들어가거나 7급으로 들어간 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현장에 들어가면 많이 깨지게 돼 있어, 이게. 현장에는. 현장이 깨지게 돼 있어요. 요즘 뭐 직위가 높다 다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잠재력은 솔직히 따지면 어때요? 그 잠재력이 있어, 똑같지. 그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어? 명문대? 아니, 여기에 명문대 더 많아. 이게 그런 거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들어가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공무원은 좋은 게 어때요? 한 3, 4년만 노력해갖고 자기 자리만 딱 잡으면 그 다음 어때요? 노타지 있어요, 노타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 너무 좋은 거, 이게. 직장은 다른 직장은 어때요? 과장급부터 스트레스야, 사실은. 과장급이 부장급 되면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에요. 매일 목 잡고 출근해야 돼. 다음날 특히 제일 불안한 게 언제나 명절 지나고 난 뒤에 아니면 일요일 지나고. 왜? 이메일을 언제 보낸다? 그 중간에 보내는 거야. 옛날에는 만나갖고 있잖아. 대화하고 좀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사정이 어려우니까 좀 쉬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죠. 요즘 그렇게 안 하고 다 어때요? 이메일로 딱 보내잖아. 그래서 귀하는 자 빨리 챙기세요. 이렇게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메일 확인한 순간 어때요?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가 변한 거예요. 공무원 그래도 적어도 어때요? 그런 거는 없잖아요. 목은 붙잡을 필요 없잖아요. 대신에 처음에 좀 잘 자리 잡아줘야 돼요, 이게. 자, 상향과 하향은요, 굉장히 빈번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문제가 다수 나왔던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이제, 상향의 개념은 엘모라는 사람과 버만이라는 사람의 이론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사바티어나 그다음 마츠마니아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 있어요. 이것이 통합적 접근이라고 부르는데요. 통합적 접근은 과거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되고 나서는 지금까지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래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한 번 정도 출제되고 나서 다시 나올 확률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얘와 얘는 서로 이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중에 어느 것이 현실적이냐, 어느 게 현실적일까요? 현실적인 정책은, 집행은? 이게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적 이론화가 어려워요. 이론화가 어려워요. 이쪽은요, 이거는 딱 수단과 목표라는 것을 딱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화가 상당히 좋은 파트예요. 그래서 이 통합적 접근은 두 가지를 믹스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본질은 뭘 가지고 반다? 상향을 본질로 잡아요.
상향적 접근을 본질을 하지만 여기서 보완을 하는 거예요. 보완. 뭘 하다? 하향적 접근을 보완해서 나온 것. 이걸 본질로 하지만 하향을 보완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통합적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이 통합적 접근에 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이 정책 지지자 연합 모형이라고 있어요. 정책의 지지자 이걸 이제 옹호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지지자, 옹호자, 연합 모형 이런 것이 있어요. 연합이란 말은 coalition이란 말이에요. 연합한다 이러니 연합한다. 우리 회사 모형에서 coalition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걸 advocacy라고 불러. advocacy. 나중에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옹호자 간에 지지하는 사람 간에 연합이 있다라고 보는 현상이에요. 정책이란 거는 어떤 특정한 정책을 둘러싸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책을 둘러싸고 또 B라는 정책을 둘러싸고 이것에 대한 어떤 지지자나 옹호자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가장 이제 첨예하게 나왔던 시점이 뭐냐 무상급식을 할까 말까라는 시점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현재 서울시장이 당선되는 그 시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누구 있었나 오세훈 전 시장이 있었어요. 여기서 무상급식 반대하고 주민 투표하다가 여기서 가시고 그리고 이제 현 서울시장이 등장했어요. 이때 어떤 공감대 형성이 무상급식의 반대보단 찬성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좀 넘어갔던 시점이에요. 이게 이런 시점에 당선돼.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 나온 거 이게 그 당시 시험 문제 나왔어요. 현재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 내기가 별로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현재 큰 이슈가 없어요. 지금 누리과정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슈화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큰 논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결론이 뭐냐면 가장 밑에 결론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정책 학습과 뭐죠? 정책 변동이라는 것을 설명한 말입니다. 정책 학습과 변동입니다. 바로 이게 뭐죠? 정책 변동입니다. 정책 변동. 정책 변동이란 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한 주기로 잡아요. 10년. 10년이라는 것이 한 주기를 잡아요. 10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런 말 써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 써요. 대개 10년이라는 건요. 어떤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자, 미국은 이제 양당제 있지만 자, 미국은 예를 들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있어요. 그럼 한쪽이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장악하면은 대개 한 몇 년을 지속되나요? 자, 미국은 선거가 4년 주기입니다. 그럼 미국은 4년마다 바뀔까요? 아니죠. 보통 대통령이 되면 어때요? 재선에 성공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재선에 성공한 몇 년이죠? 그렇죠. 8년이 되죠. 그죠? 8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민주당에서 했고, 그 다음 부통령이 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대선에 만약에 잡히면 몇 년이 나오죠? 12년이 나오죠. 근데 되게 이런 가능성이 좀 낮아요. 좀 낮아요. 그래서 보통은 재선 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정권이 주기는 8년에서 12년이 하나의 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이 변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 봐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정상적. 그래서 되게 보수로 갔다가 또 한 8년 지나면 어때요? 진보로 갔다가 또 진보로 가다 보니까 또 실증이 나는 거야. 진보는 타이틀은 좋은데 알맹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로 갔다. 보수 하니까 또 이제 기득권자가 너무 많이 드신다 이렇게 하고 다시 어때요? 진보 갔다. 이게 정상적인 축이에요. 그래서 사회란 건 이렇게 어때요? 이런 자정작용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어떤 사회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게 안 맞는 나라도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자민당이 어때요? 한 50년 장악하고 그리고 민주당 이제 조금 장악했다가 다시 또 자민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때요? 이게 추가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어. 완전히 어때요? 우경화돼갖고 오른쪽 휘어가져갖고 좀 이상한 나라인 거 이게. 그래서 이런 나라를 우리가 모델로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 그지? 위험하고. 또 일본 또 관계되신 분들. 이거 뭐 현실 얘기했잖아요. 현실 얘기했잖아요. 일본 뭐 그런 거 문제 있는 거 자기도 아는 건데 뭐 집권자들은 모르겠지만.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 정책 변동을 설명한 대표적 이론이에요. 정책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게 또 좀 여러분 새로운 자꾸 경지가 자꾸 보일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나카무라 스모우드로 갑시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에요. 나카무라 스모우드 이론은 한동안 바이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6년 연속으로 시험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한 4, 5년 동안 시험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그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작년도의 문제가 또 한 문제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다시 나올 확률이 또 많아지는 내용이기도 해요. 나카무라스 모드는 5가지 유형을 설명을 해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이것이 뭐냐. 고전적 기술자형부터 얘기하고요. 지시적, 협상자형, 관료적 기업가형, 재량적 실현가형,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이 5가지 나오는데요. 자, 앞에서부터 보세요. 고, 지, 협, 재, 관. 5가지 암기하세요. 고, 지, 협, 재, 관. 이렇게 5가지예요. 자, 이렇게 고전적 기술자부터 관료적 기업가형까지 5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일단은 유형 자체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유형만 알아서 되진 않아요.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형성이나 내용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려면 유형이 잡혀야지 개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유형을 처음엔 기억해 두세요. 자, 5가지 유형을 설명할 때 결국 본질이 뭐냐면은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예요.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인데 우리 이제 이걸 조금 좀 달리 한번 봅시다. 자, 이걸 이제 그대로 봅시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있어요. 그럼 이제 결정과 집행이라는 얘기를 할 때요. 만약에 정치행정 이원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치행정 이론론이 있어요. 그럼 정치행정 이원론적 관점에 따르면요. 정책은 누가 결정하죠? 정책은 누가 결정하죠? 다시금 전통적 행정, 고전적 행정, 윌슨 행정, 초기 행정을 가졌을 때 입법국가를 가정한 거예요. 입법국가. 근데 입법국가가 있어요. 입법국가 하에서 정책은 누가 결정하나요? 의회가 결정하죠. 의회가. 그죠? 의회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은 이걸 충실히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로 가면서 이제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누가 행사한다? 그렇죠. 행정이 주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행정이 주도하고 행정이 이제 집행하겠죠. 그러면 현대 행정국가라는 개념은 결국 행정권이 강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모든 정책을 행정이 다 장악하고, 그죠?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세부한 거란 말이에요. 세부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양극단이 있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정책은 의회가 주도하고, 그죠? 행정 집행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정책은 행정이 대부분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나눠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뭐냐면 5가지 설명한 거. 이게 뭐죠? 고, 지, 협, 재, 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지부터 선 이해를 해 놓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2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부분을 확장을 시킬게요. 확장을 시키면은, 자, 정책이나 목표가 있어요. 그럼 정책이나 목표란 것을 설명할 때 정책이나 목표란 게 추상적이냐 또는 구체적이냐, 그 다음에 집행에 대한 수단이 있어요. 집행 또는 수단이 있어요. 이 수단에 대해서 행정적 권한, 기술적 권한, 협상적 권한.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 권한이나 또는 협상적 권한을 가질 것이냐, 단지 기술적 권한만 가질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뭐냐면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풀어가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5가지가 있었습니다. 고, 지, 또, 협, 재, 관. 자, 이렇게 5가지예요. 자, 이 5가지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자, 정책을 추상적 정책, 구체적 정책 이렇게 나눴고요. 집행에 대한 수단에서 이것을 행정적, 협상적 권한과 기술적 권한 이렇게 다시 나눴어요. 이렇게 봤을 때 고전적 기술자형은 대부분을 누가 주도하냐면 결정자가 주도하는 겁니다. 결정자가 주도하고요. 집행자는 단지 집행에 필요한 기술적 권한만 가질 뿐이에요. 그래서 집행에 필요한 최선의 권한, 기술적 권한만 가질 뿐이에요. 그런데 지시적 유인가형이 가니까요.
위임하는 거야. 위임하는 거. 어떤 것까지 위임합니다. 집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에 관련된 행정적, 협상적 권한, 그리고 기술적 권한을 모두 누가 집행자가 행사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지시적 위임과형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협상자형은 일단 보류해 놓을게요. 보류하고 그 다음에 재량적 실현과형이 있어요. 재량적 실현과형은 이 경우에는 결정자는 추상적 정책만 만들고 구체적 정책이나 또는 집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집행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료적 기업가형은요, 집행자가 몽땅 모든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집행자의 권한이 있죠.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본 영역이 집행자의 권한을 설명한 파트예요. 반면 왼쪽에 해당된 것은 결정자의 권한이겠죠. 결정자의 권한. 자, 이 결정자의 권한의 영역과 집행자의 권한의 영역이 점점 단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협상자형은요, 결정자와 집행자가 정책과 수단에 관련돼서 협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중간적입니다. 중간적. 그래서 여기는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협상자형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본 부분이 결정자와 집행자의 권한의 정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표를 여러분들 이해만 제대로 하면은 한 90% 정도는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90%, 100%는 아니겠지만 90%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좀 정리를 하고 나서요. 하고 나서 우리 이제 지문 문장으로 이걸 좀 익혀야 돼요. 문장으로. 고전적 기술자형. 자, 교재에서 고전적 기술자형 봅시다. 자, 첫 번째, classical technocrats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결정자와 집행자를 엄격히 구분한다. 이 말은 결정자는 결정자고 집행자는 집행자다. 명확히 구분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결정자는, 이 유형에서는 결정자는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문제에 관한 권한을 집행자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행자는 뭐만 행사한다고요? 거꾸로 보면요, 기술적 권한만 행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술적 권한만 행사한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쭉 가고요. 지시적 위임가형이 있어요. 지시적 위임가형은 자, 이 유형의 특징은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 기술적, 협상적 권한을 집행자들이 소유한다. 그죠? 집행자의 권한이 이제 넓어졌죠? 행정적, 기술적, 협상적 권한을 집행자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협상자형. 자, 협상자형은 다음 페이지. 자,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이 유형의 특징은, 협상형의 특징은, 자, 니은. 결정자와 집행자가 목표나 수단에 관하여 반드시 합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목표와 수단에 관하여 협상한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합의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하게 된다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재량적 실현가형. 자, 재량적 실현가형은 결정자들은 이제 정보 기술 기타 여건에 인하여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 수준에 머무른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자들은 정책의 대부분을 집행자에 위임하기 때문에 밑에 보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요, 항상 이런 단어예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은 무엇이다? 이게 잘 틀려요. 왜냐하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면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거 아니고 어디에 속한다? 재량적 실현가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광범위한 재량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료적 기업가형.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모든 권한을 누가 결정권까지 모두 행사하고 있어요. 모두 행사하고 있다. 다만 동그라미 두 번째 끝에 보면은 집행자가 결정자와 협상하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 확보한다. 협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요 의미만 관료적 기업가형이고 다른 식의 표현은 무조건 협상자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협상이란 말 쓰고 있지만 그건 다른 의미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체크하면은 큰 틀은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요. 이제 5가지 유형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정책의 이제 수능과 불응이 있어요. 수능과 불응.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뭐 특별한 정리할 필요 없네요. 자, 수능과 수용 용어부터 뭐 구분하고 있는데요. 수능이란 말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요. 수용이란 말은 내면적 동의까지 포함할 때 수용이라 불러요. 수능은 외면적 동의를 수능이라고 부르고요. 수능. 수용이란 말은 외면적 플러스 내면적 동의까지를 우리가 수용이라고 불러요. 뭐 용어적 차이니까요. 어느 정도만 알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건 뭐예요? 수능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죠? 수용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전부 수능밖에 안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수능과 수용의 차이점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확보 전략이 있어요. 수능 확보 전략이 있는데 수능 확보 전략은 설득, 뭐 그다음에 제재, 보상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뜨는데 수능 확보 전략은요. 설득, 협상, 강제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것이 수능 확보 전략을 설득, 협조, 유인, 강제 이렇게 한번 받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안에 교재 내용과 관계없이 이 수능 확보 전략을요, 설득과 협조 또는 유인, 강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분류하면은 다음에 조직 혁신 또는 행정개혁의 저항 극복 방안이라는 파트를 공부할 때 이 파트를 또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위쪽을 규범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강제적이라고 부르고 이걸 공리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쓸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연결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크게 잡으세요. 이렇게 이걸 규범적, 그 다음에 이건 강제적, 이건 경제적 보상입니다. 경제적 보상, 그 다음 강제적 이렇게 세 가지가 전략이 있어요. 근데 설득, 협조, 유인, 강제 이렇게 해갖고요. 그냥 지금은 요 앞에 요 표현만 익혀두세요. 요 표현만. 자,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뭐 버스 전용 차로 실시라든지요. 이런 거 할 때 지금 이제 설명절 때 보면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버스 전용 차로제 보면 뒤에 있잖아. 고속버스 뒤에 딱 붙어갖고 있잖아요. 쫙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쫙 따라가요. 게다가 이제 헬기에 딱 잡혀갖고 저 TV에 나왔던데 이런 거에 갓길로 막 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이러면서 이래도 뭐 얼굴이 두꺼워갖고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결국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해요? 강제적인 단속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계도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 그죠? 그 다음 거꾸로 어때요? 유인책을 줄 수도 있어요, 유인책. 이런 거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아니, 금년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금년? 금년이면요, 흡연,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구역에서 흡연하면 어때요? 강제적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금년에 선고한 사람은, 그죠? 한 이제 1,000만 원 주겠다 이러면 아마 굉장히 많이 선고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10,000원 주겠다 이러면 별로 거의 의미 없고, 담배 2갑만 산 것인데, 의미 없고, 이제. 예, 그 다음에 설득할 수 있죠.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찌라시도 막 돌리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뭐냐면 정책 집행에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이제 수능과 불응 또는 수능 확보 전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집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어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성공적 집행 요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하고 쭉 연결하고 그냥 쭉 따라가서 읽으면 돼요. 자, 첫째, 타당한 인간 모형이 존재할 것, 또 정책은 명확한 지침이 있을 것, 유능한 관료가 담당할 것, 관련 집단 지지가 있을 것. 근데 이건 대체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책의 특성, 내용의 명확성,
대상 집단의 규모가 작고 명확할수록 이거 주의할 사항이 이거예요. 대상 집단의 규모는 크냐 작으냐 했을 때 작을수록 집행이 용이한 겁니다. 대상 집단의 규모는요 큰 것보다는 작을수록 그 다음에 행태의 다양성도 낮을수록 이런 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립스키 일선관료제 볼게요. 중간 보충 건너뛰고요. 립스키가 말한 일선관료라는 것은요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말단이다 이런 말 많이 썼어요. 말단. 공무원을 있잖아요. 옛날 뭐냐 말단 공무원 이렇게 쓰면 어때요? 기분 굉장히 안 좋단 말이게. 말단이란 말이 사실은 나쁜 얘기 아닌데 말단이 나쁜 의미로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말단이 반대 글자를 바꿨으면 말단이 말했으면 뭐야 단말인 거예요. 단말. 말단과 단말은 똑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단말은 뭐죠? 여기에 붙이면 단말기야 돼. 단말기란 말은 뭘 얘기하죠? 우리 컴퓨터에서 키보드, 마우스, 조이스틱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뭐예요? 컴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뭐예요? 단말이야. 그죠? 영어로 쓰면 터미널이야. 터미널이란 말은 버스와 사람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알잖아요. 단말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그 맨 끝자락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선이란 말은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정부 조직이에요. 정부 조직이고 여기서 뭐냐면은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관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일선 관료제로 부른 거예요. 이걸 옛날에 뭐냐 말단이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급하고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5급 사무관이라도 직접 만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뭐 급수에 관계없단 말이야 이게. 물론 기관장은 아니야. 기관장은 아니지만은 조직 안쓰니까 어때요? 조금 약간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일선 관료로 불러요. 그럼 일선 관료가 아닌 사람은 뭐냐면요. 내부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일선 관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면은 서류 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대민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속한 사람을 얘기한다? 대민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일선 관료로 부른단 말이에요. 서류 업무에 종사한 사람 얘기한 게 아니라. 자, 이때 이 일선 관료는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사, 학교 교사, 그 다음에 교통경찰, 그리고 하급 법원 판사까지 포함시켜서 설명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나라가 왔고 판사님 보고지 판사님 당신도 말단이죠 이런 물으면 어떡해 기분 나빠하시겠지. 그렇지만은 판사가 고객을 담당한 것이나 그 교통경찰이 고객을 담당한 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똑같지 뭐. 판사는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고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사실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잖아.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 뭐 그게 판사에 대한 우리가 너무 고귀한 선입견을 가져서 그런 것 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다? 많은 재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많은 재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쵸? 교통경찰 단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뭐냐면 재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일선관료제 이론입니다. 이들은 많은 재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업무 상황과 이 업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까에 대한 것을 설명한 이론이에요. 자, 이런 일선 관료는 항상 뭐죠?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항상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나 자원은 늘 뭐죠? 부족하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시간도 모자리고 자원도 모자리고. 자원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원. 리소스. 자원이란 말은요. 인력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예산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모자리고, 인력도 모자라요. 그러면 어때요? 일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날림을 한다고? 맞아요. 날림을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일을 대충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충 처리한 방법으로서, 고객을 유형화하는 거예요. 유형화. 고객을 틀을 맞춰주는 거예요. 틀을 맞춰. A 스타일, B 타입, C 타입 이런 식으로 고객을 맞춰서 간 것입니다.
고객을 유형화한다. 자, 이런 것이 이들의 업무 처리한 방식이다. 패턴이다. 미국은 연방대법관이 되면요, 종신이에요.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관이 하는, 그래서 1년 사건을 몇 건 처리하지 않아요. 몇 건만 처리해요. 왜냐면 거기 올라온 사건이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좋은 판결이 내려진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런 문제 한계점이 있어요. 일선에서 판사 되면 참 좋은 거 같죠? 판사가 어떤 날 하루에 50건 판결 내려야 돼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 못된 거야. 50건 판결 내려면요, 밤에 자기 밤새도록 다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장에 가보면, 혹시 한번 구경 가보세요. 방송하는 건 자유니까. 재판장에서 가면은 판사가 판결 내리기 전에 앞에 있잖아. 먼저 주의를 지켜. 내가 묻지 않는 말에 미리 말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걸 다 처리하려면 시간이 모자래. 그래서 항상 이제 먼저 주의를 주고 말 끼어드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제일 싫어한 거야. 그래서 판사한테 밑보이면 끝이야, 이게. 여기서 맨 앞에 사건 번호 누구 확인부터 들어가. 확인. 맞나? 예. 사건 이러는데 이렇게 얼마 하겠다. 여기서 동의하십니까? 아니 합의할 땐 그렇게 해. 합의 본 건. 합의 아닌 건 그냥 바로 판결 내리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바로 어때요? 결정 내리면 끝이에요. 땅땅땅 끝이야. 왜? 이걸 보세요. 10분에 한 건씩 처리해도 그날 중은 처리가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속성할 땐 5분에 한 건씩 막 처리해야 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판결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정액 판결이라는 게 있어. 정액 판결. 정액 판결이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시국 사범이 많았어요. 시위 많이 하다가 잡혀 들어온 사람 많았어. 그러면 항상 똑같은 판결이 내려. 약간 사람에 따라 편차가 없이 항상 똑같이 나와.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딱 이거 뭐 정액 판결이라고 한다고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쁘면 어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일선관리 특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판사도 관료잖아. 일선관료잖아.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한다? 정형화, 유형한다는 게요. 고객을 정형화, 유형해갖고 틀에 맞춰서 처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정을 기대하고 좀 많은 이제 심사숙고를 하면 좋겠지만 참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나쁜 애들 주로 상대한 직종이란 말이게. 기업주가 돈 월급 안 주고 떼먹는 직종 정말 많아요, 이게. 진짜 많아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보면 거의 애들 다, 대부분 다, 고등학교 졸업한 시점에 아르바이트 했다가 돈 떼인 거 반 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어디 가냐면요. 근로감독관 찾아가면 된 거, 이게. 노동부. 지방노동청이라 불러요. 근로감독관이 가면, 여기 맨날 질 나쁜 악덕업주를 많이 상대해. 양쪽 불러요. 양쪽 불러갖고, 사건은 이렇게 되는데 동의 안 하냐? 이 있으면 얘기해라. 증빙 꺼내와라. 이래. 그럼 되게 악덕업주들은 오지도 않아. 오지도 않으면 어때요? 바로 여기서 바로 처리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사법경찰의 역할이에요, 이게. 그럼 그 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 이게. 그러면 약식 명령을 때려지거나, 있죠? 벌금 얼마, 이런 식이 부과해요. 이런 게 이제 일련의 절차가 있어요. 근데 오면 전부 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부정하고 뭐, 전부 이제 협조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목이 터지게 얘기한 거, 이게.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목은 튀어. 자연적으로. 전화부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점잖게 얘기하잖아요. 뒤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냥 막, 이게 막 나와야 되잖아, 이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진짜 많이 받는 직종이에요. 하지만은 이제, 결국엔 내가 뭐냐면 이제, 어느 한쪽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직종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있잖아. 그건 뭘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밤 8시, 9시, 뭐 10시까지 일한 거 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많이 뽑았는데, 많이 뽑으면 어떤 해는 이제 왕창 뽑았다. 그 다음 안 뽑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력 계획이 좀 어떤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예요. 이런 거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자리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말하면 뭐예요? 일선관료입니다. 일선관료. 이런 것이 이제 근로감독관. 좀 나이가 조금 약간 있고 나이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어떤 정의감이 있다면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은 직종이에요. 그렇지만은 체력 없으면 못해 이것도. 일이 힘들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공무원이 이제 가서 할 일들입니다. 자,
일선 관료 이런 정도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요 평가 라운드 갑시다.